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경매 관련돼서 좀 재밌고 이런 얘기들, 좀 깊은 얘기들을 보실 분들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경매 강좌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유튜브에 가서 부동산 경매 박병훈 해가지고 하면 강의들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 보면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 그림은 없고 처음에 화면이 무슨 로고가 이렇게 있고 이제 클릭하면 이제 동영상이 쫙 돌아가는데 뭐 누가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어. 허락은 한 것 같아. 내가 꿈결에 허락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몇 회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고 이러신 분들은 보셔도 상관이 없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302, 아까 하던 얘기 이제 마저 하면, 자, 최우선 변제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자,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예요, 안 나오는 권리예요? 원래는 안 나오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자, 민법에는 임차권 등기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임차권도 등기하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이것과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는 다른 얘기예요. 등기가 되면 효력은 똑같아. 근데 하는 과정이 달라. 민법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마든지 합의만 하면 아무 때고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가서 할 수 있어. 처음에 안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하고 처음에 안 했더라도 나중에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의 등기처럼 공동신청주의야.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류가 전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임대인이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한 임차권 등기는 거기서부터가 달라요. 이거는 공동신청이 아니라 임차인이 혼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이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가서 전입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여기야. 끝났어. 자기가 지금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거기도 세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도 전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건 다른 데 가서 전입을 하면 여기 전입되어 있는 거 따로 빼질 않아도 이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대항요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대항력도 없어지는 거. 물론 보증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간다면 이런 거 없어져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집에서 이런 거 없어지는 거. 근데 자기는 지금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있어, 보증금을. 근데 급해서 지금 딴 데 가서 자기는 그걸 해야 돼. 지금 전입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빠져버린다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딴 데 전입해놨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럼 이게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버려. 또는 여기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었어. 저당권이. 그러면 이거 있을 때는 어땠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그 이거 저당권 설정됐다 경매 들어갔어. 그럼 이 임차인은 이 집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말하는 그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못해요. 대항력 없어요. 왜? 요건을 못 갖춘 게 되는데. 그러면 저거 못 갖췄으니까 뭐야? 확정일자 있어도 소용이 없죠. 우선 변제권도 없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경매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걸 빼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전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 이용하라고 나온 게 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 기간 중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나면. 보증금을 안 내줄 때, 집주인이. 나는 진짜 딴 데 지금 급하게 가야 되고, 그럴 때 이용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등기는 신청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가는 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응? 등기소 가면 돼. 등기소를.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서의 임차권 등기 신청은 등기소로 안 갑니다. 법원으로 가요. 신청하러 법원에 가. 자, 요거 보세요. 이거 이름 자체가 막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내가 등기소에 가서 야, 임차권 등기해 라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명령을 해.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나는 법원으로 쫓아가야 돼. 법원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는데 집주인이 협조도 안 해주고 보증금도 안 대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왜냐면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거든.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좀 해주라고 명령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시겠죠? 자, 민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민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 끝났건 아니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집주인이 도와주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이거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그런 등기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러, 이거는 그리고 공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차인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아가야 돼? 법원으로 간다. 등기소가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이거 명령 신청하러 법원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가져가야지. 그렇죠? 저 임대차 계약서는 자기 거 가져가면 되는 거야. 집주인 뭐 이런 거 서류 필요 없어요. 응? 저게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 임대차 계약서. 이걸 들고 가서 법원에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되겠어. 그럼 등기소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법원에서. 야, 이거 이 집 임차권 이거 몇 호 이거 임차권 등기해라. 그럼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임차권, 그래서 며칠 뒤에 가보면, 그렇게 명령 떨어지고 나서 며칠 뒤에 가보면 임차권 등기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어. 여기서 등기했어요. 등기했어. 그럼 등기해놓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데 전입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야. 등기할 때 요 날짜 전부 서류에 신청서에 써서 냅니다. 내가 언제 전입신청에 들어왔고 뭐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며칠 날 받아놨고 이런 게 다 신청서에 들어가.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일어났어.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가서 전입을 해도 저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보호를 해줄 때 대항 요건 갖춘 걸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야. 언제 날짜로? 이날로 이날로 해야 되겠지. 이날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쓸모가 없는 제도죠. 이렇게 되면은. 아시겠어요? 등기 명령해서 등기 난 때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실제로 갖췄던 때로 해서 보호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전입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 확정일자 당연히 안 받았지. 자, 그렇게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어 지금. 다른 데 가려고 그래. 근데 뭐 전입도 안 해놨으니까 뭐 이제 와서 전입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그렇죠? 딴 데는 가야겠고. 그렇죠? 근데 보증금 안 내주고. 내가 짐 빼서 가면은 뭐 주인이 새 나가지고 보증금 붙여주겠다 하는데 못 믿겠어. 그 짐이라도 이거 놓고 가야 되나? 그렇죠? 그 짐 놓고 가면 뭐래? 나중에 문 따고 이거 다
드러낸 분들 소용없는데 뭐, 그쵸? 이럴 때도 요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그렇죠? 그럼 이때 등기했어. 그러면 대항 요건 언제 갖춘 걸로 봐줘야 될까? 그렇지. 이건 앞에 날짜가 없잖아. 이때 이제 비로소 갖춘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할 때 이거 하면 원래 앞에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보호가 되고 그게 없으면 이 날짜로 보호가 된다. 됐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자, 핵심 기억하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러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2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년. 그래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짜리로 보고요. 2년보다 짧게 하면 2년짜리로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2년보다 짧게 하는 1년짜리 계약을 했어. 이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주택임대차를. 유효야? 무효야? 이 계약은.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해. 아니 1년으로 하면은 2년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아, 상관없어요. 1년으로 유효해. 다만 이제 요렇게 살다가 요걸 법에서 뭐라냐면 2년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요때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집주인이 너 약속한 대로 이제 나가라. 임차인 보고. 근데 임차인이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때 우리가 이거 1년으로 했지만 법에 2년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1년 더 있을래 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거꾸로 집주인이 그러면 임차인은 약속한 대로 1년이 됐어. 지금 나가려고 그래. 그 보증금 내놓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임대인이 여기서 야, 우리가 1년 계약을 했지만 법에 이거 2년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보증금이 없으니까 너 1년 더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법은 철저하게 임차인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서 2년보다 짧게 하면 2년으로 보는데요. 그 짧게 한 걸 임차인이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 1년 돼가지고 약속을 1년 했는데 임대인이 야, 보증금 내줄게 나가 그랬더니 임차인도 별말 없이 그래 줘 하고 가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그건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그건 둘이 뭐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 문제야,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2년보다 짧게 하는 계약, 원래는 유효하지만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이제 문제예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 할 때,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지상권 같은 거 묵시적 갱신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지상권. 물권인 지상권.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지상권은 존속기간 예를 들어 30년짜리 했어요. 30년 다 됐어. 서로 아무 말이 없어. 연장돼요? 존속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지상권? 지상권 규정의 민법에 규정에 아무리 가서 뒤져봐도 묵시적 갱신 규정은 안 나옵니다. 준용한다는 말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만약에 연장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합의가 안 되면 묵시적 갱신 없어요. 거기는. 하지만 전세권부터는 우리가 묵시적 갱신 얘기가 나오죠. 임차권도 그렇고 여기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기간 2년으로 했어. 2년째가 딱 됐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때부터 기간이 2년짜리가 됩니다. 이때부터 2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2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년이 됐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어. 한 3개월쯤 돼가지고 집주인이 그럽니다. 나가 그래요. 자, 이제 나가라. 임차인이 우리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
이런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1년 9개월을 여기서 더 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임차인이 3개월 만에 나 나갈래 했어. 그랬더니 임대인이 야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2년이 된대. 너 앞으로 1년 9개월 남았잖냐. 더 있어. 나 보증금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얘기죠. 이거 못해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그쵸?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임대인이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한다. 나가겠다. 해지 통보를 한다. 그러면 대신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줘야 돼. 어떻게 하느냐?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나타난다. 3개월 뒤에 해지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 그러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걸로 보는데 법에 그 해석이 막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그 다음 조문이 뭐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2년짜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이 막 많으니까 아예 그냥 법에 요렇게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을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2년은 임대인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임차인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러면 얘기가 없이 가면 그 묵시적 갱신이냐? 여기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 그리고 6개월 전, 요 기간 안에 만약에 달리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기간 안에 얘기를 해야 돼요. 요 기간, 집주인은 요 기간 안에 얘기를 해야 돼. 요 기간 안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 거야. 주장을 안 받아줘요. 아시겠죠? 이 임대는 얘기할 때 요 기간 안에 해야 돼. 1개월, 6개월 했을 때, 이거 5개월이야, 요. 5개월간. 요 사이에 얘기를 해야 돼.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너랑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어. 그런 말들을 여기서 해야 돼. 임대인은. 임차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자, 우리 교재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갑니다. 31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자, 적용. 니은번 해보세요. 무허가 주택. 심지어는 미등기 주택. 건축물 대장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법이 적용된다.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무허가, 불법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것도 다 주거용으로만 실제로 쓰이고 있으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요건 갖췄냐 안 갖췄냐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법인한테도 이 법이 적용되느냐. 자연인에겐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란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대한민국 국민 이름이 들어가.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타워팰리스 가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이죠? 그쵸? 자, 20층에 아파트가 있어요. 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201호를 보증금 5억에 보증금 5억에 보증금 10억 좀 합시다. 보증금 10억에 월 차임 200만 원 하고 계약하고 들어갔어. 자,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에요, 아니에요? 타워팰리스에 보증금 10억에 들어갔어. 자, 이 법으로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10억씩이잖아. 그 사람은 임차인 아니에요? 그 201호는 2001호 예를 들면 그 주거용이야 지금.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야 지금, 자연인. 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증금이 얼마냐는 이 법이 적용되는데 요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택임대차에서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얘기가 틀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보증금이 얼마냐가 중요해. 일정액을 넘어가면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대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니고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임대차 계약서만 존재하면 돼. 아시겠죠? 다만 그런 사람은, 타워팰리스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최우선 변제는 받을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겠지. 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잖아.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느냐 여부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 같은 경우 적용되느냐 얘기. 자, 외국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국인도 사람이죠? 적용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친구들. 합법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라는 건 출입국 관리소에 인정을 받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얘들은 옮길 때마다 체류지 변경 신고 같은 걸 하게 돼 있어. 그럼 얘들이 체류지 변경 신고했다 그러면 얘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번호라는 걸 이제 부여받아요. 그거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그러면서 얘들이 옮겼으면 얘들은 주민등록을 안 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라는 걸 해. 그러면 법에서 뭐라 그러냐? 체류지 변경 신고했으면 주민등록 한 걸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호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문제라고 그랬잖아. 법인. 보통의 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란에 법인 이름이 들어가면 민법상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 민법에는 권리의 주체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 임차권도 권리잖아. 그쵸? 가질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인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뭐 세를 얻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법인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직원 이름으로 했다가 어때? 직원이 보증금 들고 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야. 법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기숙사로 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들어갔어. 이런 경우 보호해준다고. 이 법으로 보호해준다고. 아시겠죠?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보호해주는 거야. 그거 말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애들이 임대사업 하려고. 그쵸? 일반인의 물건을 임대차 했어 애들이. 임차인으로서 다시 세를 놓겠죠? 서민들한테. 그럴 때 그 토지주택공사 이름으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 보호해줍니다. 자, 그 얘기가 디귿번에 나와 있어요. 디귿번. 다음 페이지. 미음번, 리을번. 디귿번과 리을번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미음번의 외국인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 어? 5월, 6월번 마지막 날이죠, 오늘? 어? 마지막 날인데 힘들어 안 내서 왜? 아, 다음 주에 날 또 만나야 돼? 문제풀이? 응? 자, 좀만 참으세요. 몇 달만 참으면 돼. 아시겠죠? 자, 미음번의 외국인,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해가지고 소개해놨는데 그거는 뭐 미리 말씀드린 정도 내용만 알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해서 나오는데요. 기획번의 두 번째 줄 공장, 점포 이런 것들. 또한 계약 당시 비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임차인이 공장을 임대차 했는데 처음에 임대차 목적은 공장을 운영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망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써야겠다. 그러면 임차인이 그냥 지 임의대로 주거용으로 해가지고는 이 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개조해서 쓴다. 이건 인정해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줍니다. 거기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니은과 디귿은 예로서 이제 그 여관 같은 거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다방 같은 거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많이 문제가 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상가부문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인가부터 시작이야. 그럼 뭔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저기 40평 50평 해가지고 삼겹살집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영세업자들 보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족이 또 거기서 살아. 어? 뭐 12시 밤 12시까지는 장사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장롱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놨어. 그 뒤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수 있게 거기서 꼬마 하나가 자고 있어. 살림집으로 쓰는 거지 그 부분을.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전입도 거기 해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게 점포가 경매 들어갔어. 이 사람들 상가부문 임대차보호법이 없으니까
대항력 같은 거 인정 못 받아요. 그냥 일반 임차인 취급받는 거야. 우선 변제권 없어요, 당연히. 배당 들어가볼 수 없어. 최우선 변제 당연히 없지. 이 사람들이 기댈 건 뭐냐? 아, 나 여기서 전입해서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장하는 거야. 자기들은 적용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판례가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 기댈 건 그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관 운영하던 사람도 나 주택임대차법 왜 내가 여기서 방 한 칸 해가지고 지내면서 여관 운영을 했다 이 얘기야.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가잖아 이것도. 그렇죠? 상가물 임대차보호법이 없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해달라. 왜 내가 전입했거든. 그렇죠? 심지어는 또 다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다방. 최근에 그 백모라는 선생님이가 백모라는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많이 하시대. 보니까 별다방인가? 그쵸? 별다방 해가지고 옛날 잘하면 다방이 사라질 뻔했어. 그렇죠? 하도 저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우리 뭐 대한민국 공통 그 커피 있잖아 둘둘둘 그런 거 하는데 그 다방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다방을. 근데 이제 다방 안에는 이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종업원들 이제 쉬라고 방 2칸이 있었어. 조그맣게. 근데 이게 경매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도 상가 건물이냐, 주택이냐, 이 얘기지.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건 주택으로. 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여기 그 우리 숙식을 했고, 전입해놨잖냐. 그래서 판례는 웃기지 마라. 이거는 상가 건물이다. 주택임대법 적용이 없다. 여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관 같은 것도. 자, 그럼 관련된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 가봅니다. 대항력.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억번에 이 대항력의 의미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다음날 0시부터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자로서.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경매 들어가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 말소 기준 등기 같은 거 따져봐서. 되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되게 보면 실무상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를 얘기하지, 이론상으로 시험 적으로는 말소 기준 등기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끼케야 제가 보기에는 저당권에 근저당권 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런 법인들이 자, 그런 걸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자체장 해당 법인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법인이 얻어놓은 집에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디귿번은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법인이 기숙사로 쓸 목적으로 자기 직원들 들어와서 살게 할 목적으로 세를 얻었다. 법인이. 이 법으로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언제 보호가 되느냐? 거기 직원이 전입하고 들어온 때. 그때부터 다음날 0시부터 보호된다. 근데 이 직원이 관뒀어.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집은 계속 얻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는 또 대항력 갖춘 걸로 되느냐 이 얘기죠.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전입했던 그때부터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 전입한 때로부터. 아시겠죠? 거기 디귿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의 발생 요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으면, 유효한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기억부터 이제 쭉 가보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다르죠? 다세대는 어디에 분류가 들어가? 공동주택. 다가구는? 그러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거죠? 그쵸? 101호하고 102호가 같은 물건이야, 다른 물건이야? 다른 물건이에요, 다세대에서는. 다가구에서는 그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원, 자, 100에 1번지,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3층짜리예요. 주거용으로 쓰는 게 3층짜리야. 다가구야, 다세대야? 다가구 660제곱미터가 안 돼. 전 연면적이. 다가구야, 다세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도사인가? 제가 지금 준 이 힌트만 가지고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 수 있어요? 3층이에요. 다세대는 3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5층부터는 뭐라고 불러? 아파트. 4층 이하는 공동주택 분류할 때 5층부터는 아파트, 4층 이하는 연립이나 다세대. 얘들을 뭐로 구분해? 660제곱미터로. 넘어가면 연립, 안 넘어가면 다세대. 그쵸?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다가구는 3층, 주거용으로 쓰는 게 3층 이하. 그렇죠? 연면적 660 넘으면 안 돼. 자, 다세대는 3층으로 지으면 안 돼, 안 돼? 하지 말란 말이 없잖아. 이거 3층으로 지어버리면 다가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심지어는 안에서 들어가면 101호, 102호 문패 붙은 것도 다 똑같아. 응?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다세대냐 다가구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건 대장, 건축물 대장 띄워봐야지. 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올라가 있다고요. 아니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워보시던가.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면 어떻게 되죠? 여기 다세대면 101호 해가지고 띄면 101호만의 등기부가 따로 나오죠. 여기 다가구면 101호란 말은 나오질 않아요. 이거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나와. 자, 다세대 등기부는 특징 뭐예요? 표제부가 2개 나와요. 아파트 등기사항 증명서 전에 한번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설명했죠? 아, 입에 거품을 안 물었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 등기사항 증명서로서 보면 표제부가 하나 나오느냐 2개 나오느냐. 공동주택은 2개가 나와요. 단독주택은 하나가 나와. 일반적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래 그래. 표제부가 하나 나와. 근데 공동주택, 특히 집합건축물 있죠?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표제부가 2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워보면 표제부가 2 나온다? 다세대네. 그쵸? 660 안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게 표제부가 하나 나온다. 다가구. 그렇죠? 자, 이게 다가구라고 해봅시다. 여기 101호에 있는 거하고 102호에 있는 거하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구분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든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다가구일 경우는 주소가 여기까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근데 다세대다 그러면 호수까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신축공사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사용 승인 떨어질 때쯤 되면 마무리할 때야 지금. 그럼 그때부터 막 새를 놓는다고. 사실 그 전부터 막 새를 놓지. 예? 이 건물 분양하는 팀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다세대라고 해봅시다. 자, 아직 문짝들 안 달았는데 요렇게 101호, 102호 붙일 거래. 그래서 요걸 지금 내가 새로 얻겠다 이 얘기야. 이거 다세대로 될 건데. 요거 구분 등기 할 건데 요거 101호. 그래서 계약서에 101호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계약서 쓰고 내가 주민등록 신고하러 가서 101호라고 하고 전입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준공 떨어지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짝을 이걸 여기로 들고 갔어. 101호, 102호, 103호가 된 거야. 난 여기서 그럼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건축물 대장상의 기준 해가지고 여기 103호야 지금. 그냥 무심코 며칠 이렇게 지나다가 문짝 다 붙였길래 이렇게 지나다가 오늘 딱 보니까 103호라고 붙어있어. 난 101호인데. 그쵸?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빨리 가서. 전입신고 나 101호라고 했거든.
그럼 나는 공부상으로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인도는 이거 받았죠? 자, 여기 지금 주민등록 플러스 인도 된 거야? 주민등록이 안 된 거죠? 여기는. 여기는 주민등록은 됐는데 인도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둘 다 요건 못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겨,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할 때 신축 건물 같은 거, 왜냐면 앉아서만 기다려가지고 물건 수집할 수가 없어. 막 돌아다녀야 돼. 에? 손님 없을 때 막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디를 주로 봐야 돼. 공사하는데 꼭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 꼭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번호를 따야 돼. 왜? 분명히 그거 저기 팔거나 새로 올 거거든. 그게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 나중에 중개해 줄 때, 임대차 계약해 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그러면 이 임차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1호라고 들어갔는데 103호야. 그럼 만약에 이거 경매 들어가면, 요 101호, 요 103호 경매 들어가면 여기서 아무것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인정 못 받아. 그럼 나중에라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가서 주소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날 전입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고쳤어. 언제로 보호받을까? 이 얘기죠. 이거냐 이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보면은 특수 주소 변경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떠요. 어떤 걸로 보호해 주는 게 합리적이야, 원래? 이걸로 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걸로 해줘요. 고친 때부터야. 고친 때부터 제대로 전입이 됐다, 이 얘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이 안 해준다는 얘기. 해석하지 마.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라도 알아서 빨리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나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세대일 때는 연립일 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일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뭐? 이 호수까지? 만약 건물이 여러 개다 그러면 동수까지 다 정확해야 되겠지. 하지만 다가구일 때는 어떻게? 단독일 때 다가구일 때는 여기까지만 정확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101호 문자 보고 딱 했는데 103호라고 붙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다가구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자, 임대차 계약 증서상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다라는 얘기고, 요걸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예?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 아침들 안 드셨어요? 내가 한번 밥 사줘? 응? 자, 아침들 드시고 옵시다. 기운들 내시고. 자,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만 가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뭐도 있어야 돼? 대항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확정일자도 힘을 받는다. 그렇죠? 자, 확정일자까지 다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우선변제권 있다는 얘기고, 우선변제권은 이때 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도 우선해서가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우선해서란 얘기죠. 시간 순서대로 자기 차례 되면.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올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했고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주민센터에서 해주는데, 여기 말고도 확정일자는 법원에서도 찍어줘요. 확정일자 등기소에도 찍어줘. 이게 이제 상가건물하고 좀 달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세무서에서만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만 찍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를 공증이라고 자꾸 확정일자 얘기를 공증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증을 쓸 수 있는 기관들이 해주는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공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아시겠죠? 500원 받고 공증 서주면 굉장히 저렴하게 서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우선변제권의 개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기억에, 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순위 확정력을 갖는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인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권은, 자, 보통 전세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물권인 전세권. 등기부에 나오는 전세권. 그렇죠?
자,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 놓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고 절대적인 권리라고 그랬잖아. 갖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또 전세를 놓는다. 전전세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전세권자로 등기가 돼 있지 않는 한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전전세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또 하나, 경매신청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있잖아. 금전 채권이네요. 그쵸? 그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전 채권자가.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자. 그 얘기는 다른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간다고 임의 경매로. 근데 보통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금전 채권이죠. 채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만 가진 사람은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고요. 뭘 받아야 돼? 판결이나 이딴 걸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 한번 저기 해봐라 그래서 집주인 그 집을 경매 신청하고 싶다 해서 바로 경매 신청하러 가면 퇴짜 맞아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부터 제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그거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문 들고, 그러니까 보통의 금전 채권자하고 똑같아. 임차인도. 그래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은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우선변제권의 승계 그러는데 우선변제권 다음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자, 임차인이 자, 앞에서 요건 다 갖췄어. 우선변제권 같은 거 요건 다 갖췄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임차권을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데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기관들이 받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얻었던 그 지위를 고스란히 넘겨받는 걸로 인정해가지고 우선변제권 같은 거 다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디귿번, 리을번 다음 페이지에 그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소액임차보,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뭐는 갖춰야 된다? 대항요건 언제까지?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는.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자, 현재 거 보시면 오른쪽에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면 3,4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 과밀억제권요 8천만 원 이하면 2,700. 그 다음에 광역시 그러면 6천만 원 이하면 2천만 원. 광역시 중에 서울특별시 근처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있죠? 이 서울특별시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되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천 경인지역 해가지고 경기도 일대 일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돼요. 과밀억제권역. 그럼 아까 얘기한 과밀억제권역에서 8천만 원 이하면 얼마 해준다고 돼 있어 거기? 2,700만 원 해준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는 거기. 인천광역시는 그러면 밑에 광역시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빼고 위에 과밀억제권역으로 해결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광역시 저 밑에 가면 뭐야? 대전 광역시, 부산 광역시, 광주 광역시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보호해 줍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인 임차는 1,700만 원. 자, 거기 과밀억제권역이 어떤 지역들인지 표로 저기 해놨어요. 굳이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일대가 이렇게 과밀 억제권인력이구나. 과밀 억제권력 말 그대로 풀어보세요. 지금 무슨 뜻이야 그게? 여기 과밀 억제권력 너무 많이 몰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억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일자리가 많고 뭐 할 게 많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거, 공장 같은 거 자꾸 들어서면 어떻게 돼?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잖아. 즉 억제한다는 건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억제. 자, 그 다음에 그 최우선 변제를 해줄 때 니은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설명했죠. 2분의 1.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시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둘 이상이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새를 얻어가지고 삽니다. 보증금이 2억이야. 서울에서 2억이야. 경매 들어갔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보증금 2억이라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2억이잖아. 그렇죠? 그 남편이 이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이혼하자. 서류상으로 이혼하자. 이혼해서 건넌 방은 네가 쓰고 이 방은 내가 쓰고 너 보증금 1억 나도 보증금 1억 우리 최우선 변제 받자 이 얘기야. 물론 얘들이 우선 변제권 이런 거 다 갖춰놓고 그래서 순서에 들어가서 보증금 2억을 다 챙길 수 있다, 일부라도 챙길 수 있다, 그럼 이딴 짓 안 하겠지.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순서가 한참 뒤쳐져. 그래서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어. 그래서 생각해놨는데 최우선 변제인데 이것도 보증금 1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2억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야, 이혼하자. 그 보증금 1억씩 나누자.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지금. 가정 공동생활을 한다. 그쵸? 가족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증금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혼해서 이렇게 쪼개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이력에 스크래치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우선 변제권 적용 배제해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적용 배제, 담보권 설정 시기. 아까 그런 설명을 했죠 제가. 내가 지금 현재 1억 원 이하 이걸 적용받느냐 아니면 옛날 걸 적용받느냐, 이거는 내가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담보물권 설정 시, 담보물권이 앞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설정 시의 기준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동그라미 3번에 기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 표도 거기까지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니은에 가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있죠.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201호에 있던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계약기간 끝났고 딴 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돈 안 드느냐? 돈 들어가요. 법원에서 어차피 명령해가지고 하는 게 등기잖아. 그 필요한 돈 들어가. 그럼 그 임차인이네요? 이게 원래 돈을 낼 돈이 아니었잖아 이게. 그쵸? 그 임차인은 나중에 이것까지 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201호요. 201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지금 이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단독, 즉 다가구 주택이야. 201호.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요? 물건의 일부만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죠.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예외잖아.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만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도면 첨부해가지고 다 들어가 이게. 그래서 201호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딴 데 전입을 했어요. 요건 다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등기 명령 등기해놨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인도 요건도 지금 빠진 거죠. 빼버렸으니까 지금 다 비워서 놨어. 그럼 이제 집주인이 뭐래 이거? 세를 놓겠지.
원래 계획이 뭐였어? 새 놔서 보조금 주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뺐어요. 빼면서 등기해놓고 뺐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비어있으니까 여기가 누군가 들어와. 이 사람 최우선 변제 혹시라도 요건 되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얘기지. 못 받아요, 이 사람.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는 곳에, 등기돼 있는 곳에 들어간 사람은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다른 요건 충족해도.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 임차인 이런 요건 갖춰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임차권 등기돼 있는 곳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도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 나머지 요건 갖추면 무조건 해준다 그러면 얘 이렇게 했다가 또 못 받고 나가고 얘도 뭐 해놓고 그 다음 놈도 이렇게 이러면 요 한 칸에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중개해줄 때 여러분들이 중개해줄 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사실. 응? 이런 걸 맨날 신경 써야 된다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사실 평상시에는 잘 안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특수하게 살지 않아. 어? 일반적으로 사는데 간혹가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 어? 간혹가다.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자,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해서,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 자, 임대차 기간, 기억번호 2년 미만, 계약의 해지와 묵시적 갱신. 설명 다 했죠, 일단? 6개월 기억을 하시고요. 6월에서 1월 사이. 아까 얘기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때 안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항상 묵시적, 오른쪽에 보세요. 니은번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본다. 다만 존속기간만 정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럴 때 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임대인을 속박하지만 임차인은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될 건 계약기간이 끝나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공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서 하는 거고 비용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비용도 전부 임대인한테 물릴 수가 있다라는 점. 비용 물리는 것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앞에서 최우선 변제하고 결부시켜서 보면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곳에는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요건을 갖춰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 단독주택의 일부만 해서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죠? 도면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인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일부만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도 도면 첨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토지의 지상권 같은 거 일물일권제대로 하자면 하나의 토지에는 한 필지 토지에는 하나의 지상권이 성립을 해야 돼. 근데 한 필지가 굉장히 커. 나는 요만큼만 필요한데 지상권이. 그럴 때 마찬가지로 그 일부만 지상권을 등기할 수가 있어. 이때도 도면 첨부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임차권도 물권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일부만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임차권 등기의 효력. 기획번.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앞에 그런 날짜를 갖춰놨으면 그 날짜로 인정이 되고요. 그 날짜가 없을 땐 임차권 등기 한 날로 그런 걸 갖춘 걸로 인정해준다. 됐습니까? 그 기획번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차 등기 효력. 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이건 그리고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끝났건 안 끝났건 언제든지 당사자들 둘이서 합의만 되면 가서 할 수 있고 이건 보통의 등기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럼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한 등기나 똑같이 취급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전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보호가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임차권 등기한 날로 보호를 받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네?
자, 7번에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 증액에 제한해서 일단은 증감 청구한다. 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조세 공과금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변경돼가지고 변동돼가지고 이런 거랑 잘 맞지 않을 때 대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깎는 건 상관이 없어. 깎는 건 얼마든지 깎아도 상관이 없는데 증액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은번에 현재 증액 청구는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월세 50만 원씩 내고 있었어. 지금 증액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50만 원을 하고 있었는데 증액을 한다. 60만 원 받으면 되냐 이 얘기죠. 10만 원 올릴 수 있어요?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 50만 원에 20분의 1이면 어려워 산수 2만 5천 원? 그쵸? 50만 원에 지금 20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5%죠? 10%가 얼마예요? 50만 원에 10%. 5만 원이죠? 그거의 반이면 2만 5천 원. 그래서 끼케 올려봐요. 52만 5천 원이에요. 52만 5천 원. 근데 보통 이제 올릴 때 5천 원 이런 걸 안 쓰죠, 사람들이. 만 원 단위로 끊어. 그래서 어떻게? 집주인은 그러죠? 우수리를 붙여서, 띄어서가 아니고, 우수리를 붙여서 60만 원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에 어긋나는 거야. 한도를 넘어간 거죠. 근데 임차인이 거기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때부터 임대인의 갖은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임차인들 어떻게 돼? 그까이 거 그냥 귀찮은데.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규정만 가지고는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올려줬던 거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면서 내놔 씨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자, 니은번 하여튼 그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올리기로 했으면 1년 안에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한때 그거 반전세라고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데 법률상으로 반전세란 말 없어요. 그게 뭐야?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2억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전세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받고 싶다 이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보증금 5천만 원만 남기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부이자로 월세 내라. 그쵸? 1억 5천만 원이 2부이자면 얼마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2부라는 게 20%라는 얘기죠? 응? 1억 5천만 원에 20%면 얼마야?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1,500만 원이 10%잖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에 2분, 부니까. 부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 300만 원. 맞습니까? 괜히 어려운 걸 주문했네. 어려운 걸 주문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0% 이자 내라 이랬다고 해봅시다. 10% 이자. 10% 이자면 얼마예요? 연 10%면 얼마예요? 1,500인데 이걸 12번으로 나눠서 내는 거잖아. 월세니까. 그럼 보통 이제 한 150 정도, 120 정도, 130 정도. 그럼 130만 원을 월세로 내라. 아니, 보증금 2억 내고 살고 있었는데 1억 5천만 원 돌려주겠대. 돌려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120만 원씩 내래. 월세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 전환시에 자, 다음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10%.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10% 아니면 거기 3.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굉장히 길고 꼬여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 이게 산정 이게 할 때도
이렇게 전환할 때도 함부로 이렇게 월 차임을 갖다가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불리한 약정은 무효고 주택 임차권 승계 이런 거는 이제 대개 보면 상속될 때 임차인이 사망했어. 그럼 임차권은 이 계약서상의 임차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임차권 상속돼야 되겠죠. 이거 법정 상속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받을 사람이 없어. 법률상. 근데 같이 동거하던 배우자가 있다. 그럼 이런 사람한테 승계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실은. 그 다음에 임대차의 정보 제공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자, 표준계약서 사용.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건 이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이 임대차 제도, 주택임대차 제도 이거 개선할 거 뭐 개선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 이게 살다 보면 이 법률 문제, 이 이웃 간에 싸우는 문제 중에 가장 흔한 문제가 이 주택임대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부 재판하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 빨리빨리 이거는 해결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디다 두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둡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거 굳이 임대차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살다 보면 법률적으로 이제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법률구조공단 찾아가 보세요. 거기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일단은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곳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야 돼. 아, 돈 많이 들어. 아이씨, 포기할래. 이러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거기에 뭘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에 특광, 특시, 특도.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실정을 고려해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고 2번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고 D급번에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을 앉혀놔야 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A부터 다음 페이지 F까지 이런 사람들 중에 뽑아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조정위원회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 조정위원회가 뭘 하는 데고 어디에 둔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 구성원까지 또는 뭐 자세히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중개할 때 아,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니까요 뭐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 조정위원회 가는 얘기인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만 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334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